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추가 60%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아마도 대미 수출은 0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독약이고 가장 좋은 정책인데 트럼프의 성격상 이거 바이든이 했던 거 안 한다는 거죠. 중국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정병사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10% 보편 관세 인상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관세 부과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10%는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추가 60%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기존에 25%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그럼 85%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미 수출은 0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예를 들면 애기저기가 18,500원 되면 그거 사기 어렵죠. 그랬을 때 중국에서 대미 수출이 0이 됐다고 그러면 GDP에서 2.8% 정도 GDP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60%가 아닌 10% 관세 인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거래의 달인의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부동산 업자들이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협박하고 뒷거래로 뒷주머니로 돈 받아서 이제 어떤 걸로 하는 그 패턴을 우아하게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중국을 적이라고 정의했고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플러스 10%에 옆에 있는 멕시코하고 카나다를 25%씩 때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때려야 될 놈은 살짝 때리고 옆에 있는 자기네 동맹들을 지금 코피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의 그 우회 전략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을 바로 때렸을 때 60%를 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0%를 바로 때렸을 때 중국도 같이 60%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신, 권위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60% 때리면 전 세계가 다 쫄고 있는데 중국만 안 쫀다? 이러면 그 다음번에 100% 때릴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실패한 전략입니다. 일기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미 25%를 때렸을 때 중국이 항복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2020년부터 2022, 3 이렇게 올라오면서 25% 보복 관세를 계속 유지를 했지만 중국의 대미업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관세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제 관세를 또 들고 나왔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열전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 이제 당했던 것을 그 복수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무역이 아니라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수가 많은 사람인데 실패한 일기 정책을 이게 들고 나왔다고 하는 이건 핑계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제 시빅을 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 제조업에서 세계 1등, 무역에서 세계 1등 하는 나라를 제조업에서 2등하는 나라, 무역에서 2등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기냐. 그것도 관세로.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 관세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엔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40년, 50년 전에 제조업이 다 집 나간 미국에서 보호할 산업이 과연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제 시비거리, 이걸로 이제 지금 쓰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찝었고,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을 보면 최근 이제 3명의 대통령을 보면 이 정당이 바뀌거나 지도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정책은 혼란 뒤집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에이시아하고 TPP를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TPP 그거 하지 마. 홀랑 뒤집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했던 많은 이제 무역 정책, 바이든 때는 그거 전혀 진행을 안 했어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IT, 이 기술을 가지고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일기 정부 때 트럼프가 중국한테 2천억 불어치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거를 2020년까지 보면 57%만 이제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행을 안 했어요. 2천억 중에서 한 1,100억 사고 1,900억 정도 남겨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빚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4년 동안 중국한테 1단계 무역 합의 미행분을 이행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미난 것은 행정명 1호가 뭐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께 했던 행정 정책 74개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폐지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년마다 그 대중 정책을 홀랑홀랑 뒤집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독약이고 가장 좋은 정책인데 트럼프의 성격상 이거 바이든이 했던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은 정말로 기술로 중국을 세게 목조면 중국이 숨모시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보복관세 60%, 무역 압박에 중국이 일정한 부분 쇼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손을 들어주면 그 반대급부로 기술에서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1950년 이후로 미국이 많은 세계 나라와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을 한 다음에 멸망하거나 사라진 나라는 없어요. 다가 팔다리가 잘려서 미국에 절대 대들지 못하는 이제 이 불구자, 바보를 만드는 것이지 없애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왜 중국이냐 그러면 중국의 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3조 2천억 달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8%를 가진 이 돈을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되면 그런 힘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제 관세, 이제 무역, 보편관세, 이걸로 지금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지금 액면으로 바라보면 트럼프를 오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기술 견제가 얼마나 잘 먹혔었나요? 그건 아주 심플한 게요. 지금 중국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회에서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가 뭐냐?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미국이 우리 심장을 드러냈다. 그럼 우리도 갈래. 심장이 없는데 그러면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중국 한 게 뭐냐면 거국체계, 지구어티스 말로 그러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올인해라.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전 세계 또 증시, IT 업계에서 최대 이슈는 그 딥시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딥시크라는 회사 자체를 보면 그건 우리도 뭐 여의도에 많은 이제 자산 운용사가 있지만 우리 같은 여의도에서 그냥 자산 운용사도 아닌 쿼트를 하고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작은 투자 자문사가 자산 규모 얼마냐? 20조.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자기네 자회사에서 AI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세계에서 1등하는 오픈 AI의 O1하고 같은 레벨의 이게 AI를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걸 뭐 베꼈네, 뭐 이게 이제 뭐 난 모르는 미국 칩을 5만 개나 갖고 있네. 이제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5만 개를 준다고 한들 이게 연구원 139명 되는 작은 회사가 그것에 10배 이상 되는
구글이나 오픈 AI나 이런 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미 인프라에서 지금 우리는 뭐 중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후진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AI에서 이 기술력이든 뭐 특허든 뭐든 간에 부동의 2위는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딥시크 특징은 딥시크에 있는 사장부터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에서 전부 중국 토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의 세계 이제 최고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든 걸 이걸 만들어내는 것의 비밀은 지금 이게 AI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고 중국인 개발자하고 중국인 개발자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AI 개발 인재들의 47%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AI 특허를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냈냐고 그러면 이미 202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면 생성형 AI 지금 말이 많은 이거 특허는 누가 많이 갖고 있니 그랬더니 중국이 7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인프라가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무시하고 놓고 보면 중국은 저거 노트북, 핸드폰 이거 카피하듯이 중국이 오픈 AI 베껴가지고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고 제대로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재 역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만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AI를 만들어 했을 건데 이걸 다 잘라버리니까 바로 필요는 발명이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독재 국가는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베끼기만 하는 나라는 한국 거 기술 뺏긴 중국이 한국은 절대 추월 못한다. 이게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널리 퍼진 이제 정설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딥색이 어떻게 오픈 AI를 따라잡았냐. 지금 우리는 자동차하고 핸드폰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서 10만 원짜리 전기, 10만 원짜리 전기차에 뭐 1,800~900만 원은 전기차에 거기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번에 다 달아줘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지금 중국은 달에 올라갔다 와요. 그리고 화성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뭐 정월 대보름에 우리는 달 보고 기도하지만 세상의 국가를 세 개로 나눠서 달을 기준으로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달에 올라가는 나라 있고 달 뒷면에 올라가서 흙을 퍼와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서 외교에다가 써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고요. 달에 올라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달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흙을 퍼와서 그걸 과거 같았으면 우리도 뭐 이제 판다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판다 외교가 아니라 이 달에서 본 달 외교를 하는 게 중국인데 이번에 보면 이태리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기념으로 준 선물이 바로 달에서 본 흙을 요따만한 이제 병에 넣어서 줬죠. 이번에 마크롱한테도 그걸 줬습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이 우리 걸 베꼈다 그러지만 그 베낀 기술과 우리 핸드폰 자동차지만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가지고 달에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핸드폰 만드는 기술 갖고 화성에 갔다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잘못 보는 것이고 또 중국이 왜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그렇게 목을 매냐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타겟팅했고 정확하게 목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엄청난 공포감을 사실은 느꼈던 거죠. 미중 관세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번에 중국이 세게 나왔어요. 전 세계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가서 때린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이제 공포에 이 먼저 손들고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바로 손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10% 때렸는데 15% 때렸어요. 묻고 더블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는데 중국은 플러스 2를 더했습니다. 관세 카드 말고 하나는 자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는 텅스텐을 포함한 이 자원을 이제 금수 조치하겠다는 하나를 더했고, 두 번째는 기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구글을 만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 더 세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그 15%뭘 이제 때리냐고 그러면 뭐 액화천연가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한테서 수입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사우디나 뭐 이런 데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안을 보면 구글 그러는데, 구글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해요. 이 우리 같은 구글 이 검색이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트위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보복관세, 제재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세게 나오면 우리가 잡고 있는 인질, 뭐 중요한 인질이 3명이 있는데 그걸 제재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1번 인질이 뭐냐고 그러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생산 캐파의 40%를 중국의 상하이에서 푸동이 남쪽에 린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듭니다. 그거 공장 6개월 세운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애플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의 95%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인도로 간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왜 인도로 못 가냐고 그러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데가 중국이고, 공장은 바로 이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공급망을 다 이전하려면 또 1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 95%를 만들고 있고, 만약에 애플 공장 6개월 세운다 그러면 애플 주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인질은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60% 보복관세를 때리면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건 미국 소비자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중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최저가의 제품들이 매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미국이 그냥 대국적 견제에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중의 앞으로의 전쟁은 이것은 협상이지 지금 보이는 것 갖고 보면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건 미국의 완성, 중국의 완패가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즉 100명을 죽이려면 나도 한 6, 7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지지율 하락이나 이제 소비자들의 저항 또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감내하고도 밀어붙일 만한 힘이 있냐? 그것은 미국의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뭐 50대 50, 51대 49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결국은 뒤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하고 실리를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탐색 과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10% 보복관세 부과, 15% 맞보복은 이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무역전쟁은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4단계로.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수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 경제에 저가 박살이 난다, 맞는 말이에요. GDP 작년에 5% 했는데 대미 수출이 안 되면 2.8% GDP가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면 2.2% 된다는 얘기죠, 금년에.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다르냐면 중국의 지금 수출이 미국으로 하는 것이 15%밖에 안 돼요. 85%는 미국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외 지역으로 수출을 이제 늘리게 되면 거기서 대미 수출의 한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5%만 높이면 2.8%가 커버가 되죠. 그래서 2025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얼마를 잡으면 5%를 잡아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나 저거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는 걸 가정한 경제 정책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중국의 작년 12월에 개최된 경제공작회의를 보면 거기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내수 중심 성장입니다.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을 역대 최대로 이제 실시하겠다는 단어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025년에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를 5% 유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의 대중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효과는 처음에 이제 뭐 10% 부착해서 25%까지 올렸는데 결과는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냐는 건데 요거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20, 21, 22가 계속 다시 중국의 대미 흑자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저것은 복수열전 이제 이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를 갖고 중국을 자초시키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 중간 관세 전쟁으로 한국 수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동맹, 친구의 개념하고 트럼프 정부의 친구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가치 동맹,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야.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해서 중국을 숨못 쉬게 만들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한 거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0몇 가지를 바로 다 뒤집었습니다. 난 바이든한 거 안 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 정책하고 트럼프 정책이 다른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는 금리도 물가도 주식시장 다 아닙니다. 바로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친구, 미국이 생각하는 나쁜 놈은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내게 하는 나라 제일 나쁜 놈. 두 번째, 지금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채를 그러면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국채를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 세 번째, 미국이 전 세계 155개 지역에 미군을 보내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주둔군 비용을 이걸 많이 내는 나라 좋은 나라, 안 내려고 하거나 안 올리려고 하는 나쁜 나라. 이게 트럼프의 3대 이제 적인데 문제는 우리는 대미 흑자는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등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최근 2년간 이 증가 폭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높고 우리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8등이 아니라 최근 2년간 니들 얼마나 많이 보러 갔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입니다. 역대로 가장 많이 사줬던 게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 3년간 국채를 계속 팔았어요. 근데 우리도 국채를 지금 팔았습니다. 그럼 요게 또 타켓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는 적정하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취임 전에 그런 얘기를 한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머니 모신이다. ATM이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되면 뭐 10조 원 정도 이 정도는 한국한테 주둔군 비용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둔군 비용을 안 올리거나 깎자고 하는 건 나쁜 거고 이 세 가지 한국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한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향이 어떨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 얘기는 반만 듣고 이게 돈한테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작년 하반부터 뭐 줄기차게 팔아잡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
거기에 희생양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관세 창으로 찔렀을 때 중국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자원의 방패입니다. 지금 첨단 산업을 하려면 바로 히토리 금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히토리 금속의 61%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자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음극재, 양극재가 있지만 음극재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가 흑연이에요. 근데 흑연의 90%, 95%를 중국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예를 들어서 음극재 못 만들게 이제 가거나 연구자석도 이것도 90%, 95% 중국이 장악하면 이걸 수출을 안 해버리면 전 세계도 난리가 나고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 전기차 산업 이거 세워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것을 미국에 다이렉트로 적용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럼 미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누가 많이 수출하냐 그럼 한국이죠. 그랬을 때 한국의 전기차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한테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건데 반도체 소재 40%, 배터리 소재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중과 싸움에서 자기가 살려고 이게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 통제를 했을 때 거기 1번 타자로 터질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고 가냐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성장률 하락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양쪽으로 다 터질 위험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이제 미중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한국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